다음은 참가사 강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텔렉추얼 데이터 강연인데요. 자, 조은지 팀장님께서 발표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미국 특허 소송의 이디스커버리 제도와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동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모시겠습니다. 조은지 팀장님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내 최초의 이디스커버리 전문 한국 기업인 인텔렉추얼 데이터의 조은지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기본적인 미국의 특허 소송을 진행을 하실 때 기본적인 디스커버리가 어떻게 절차가 진행이 되고 또 제도가 어떤 형식으로 구축이 되어 있는지 관련한 좀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요. 또 마지막에는 지금 최근에 좀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입법안이 올라와 있고 또 국가별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간략하게 좀 동향을 보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일단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는요, 미국의 민사소송법 안에 있는 법적인 절차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도표를 보시면 소송이 시작되는 소장 제출을 한 이후부터 이제 재판으로 가기 전에 한국과는 다르게 또 사전 심리라고 하는 프리트라이얼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단계는 법정 공방 이전에 당사자들이 소송과 관련된 모든 자료와 증거를 좀 충분히 교환을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보시는 것처럼 서면 질의를 한다든지 문서를 제출한다든지 또 데포지션과 같은 증인을 신문을 하는 절차를 등을 거쳐서 좀 충분히 교환을 하고 검토를 하고 또 사건의 실체를 좀 파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좀 활용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사자들은 사실 이 과정을 통해서 서로의 입증 자료를 미리 확인을 하고 또 소송의 유불리함을 따져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소송을 진행을 했을 때 실제 증거 자료를 좀 검토를 해보니 승소 가능성이 낮거나 소송의 비용이나 시간이 부담이 좀 크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이 프리트라이얼 단계 안에서 법정까지 가지 않고 언제든지 중재나 합의로 소송을 마무리하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민사소송의 대부분은 사실 이 사전 심리 단계 안에서 마무리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극히 일부라고 생각할 수 있는 10%에서 약 20% 정도만 재판으로 넘어가서 배심원들의 재판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디스커버리 절차라는 것은 단순히 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넘어서 보다 좀 소송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높이고 좀 불필요한 법정 다툼을 줄일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제 민사소송법 안에 있는 절차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미국의 정부기관에서도 기업들을 이제 조사를 할 때 같은 방식으로 디스커버리를 요청을 해서 관련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실제로 한국 기업들이 얼마만큼 특허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원고가 이제 피고를 공격하는 순위를 이제 숫자로서 이제 표현을 한 건데 최근 3년 동안 가장 특허 공격을 많이 당한 기업 중에 1위, 3위, 10위가 이제 한국 기업들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는 좀 특이사항이라고 한다면 예전에는 모바일 기업들이라든지 좀 IT 기업들 위주로 이제 특허 소송이 많이 제기가 되었었는데 최근에는 제약사에 대한 특허 소송도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또 한국 기업들 간에서도 사실 미국에서 특허 소송을 진행을 하는 경우도 종종 찾아볼 수 있어서 아마 이제는 조금 더 익숙해진 절차가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증거 개시 제도의 특징과 좀 중요성이라고 좀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아무래도 현재 한국의 제도와는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기업에 지어지는 증거의
증거 보전의 의무라든지 소송 당사자 간에 대등한 증거를 공유할 수 있다라는 점이 아무래도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된다면 소송이 예상이 되는 시점부터 기업은 자체적으로 관련된 증거를 보존을 해야 되는 의무를 갖게 되고요. 그걸 저희는 litigation hold나 legal hold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거 보전을 완전히 하고 서로에게 완전히 공개를 하기 때문에 두 번째인 이제 자발적인 조기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년간의 특허 소송 결과도 사실 합의가 90%로 합의나 중재나 혹은 다른 해결 방안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요. 나머지 10%만 판결로 이제 갔다라는 통계 수치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증거 개시 제도의 이제 역기능이라고 본다면 사실 이제 이디스커버리라는 제도가 미국에서 제정이 되었던 게 2006년도였는데 2006년도 당시에 사용하시던 기업에서 이제 전자문서들을 활용하시던 그런 범위나 지금 현재 기업들이 전자문서들을 활용하는 범위가 사실 굉장히 많아졌고 또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옛날에는 뭐 이메일이나 아니면 뭐 그냥 워드 파일이라든지 PDF라든지 이런 간단한 전자 문서들을 위주로 디스커버리 대상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사실 클라우드 기반의 협업 솔루션들이라든지 뭐 채팅을 동반한 뭐 그런 팀즈나 슬랙이나 이런 솔루션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다양한 리소스나 또 데이터 크기 자체가 굉장히 커져서 이걸 어떻게 더 기술적으로 잘 합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도 굉장히 필요하게 됐고요. 또 이에 따른 소송 비용도 어느 정도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증거 개시 제도에는 단점이라고 좀 바라보시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소송 비용이 많이 드는 미국의 증거 개시 제도, 미국의 소송을 왜 하느냐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강력하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다른 미국의 증거 개시 제도를 뒷받침하는 제도들은 뭐가 있는지로 이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세 가지로 저희는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첫 번째로는 아시는 것처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입니다. 아무래도 디스커버리를 진행을 하다 보면 실제 문맥적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의도적으로 이 피해를 입히려고 하였는지 뭐 고의성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메일의 뭐 컨버세이션이라든지 아니면 그 준비하셨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피해를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피해를 입증하기가 굉장히 쉬워지고요. 또 간접적인 수치까지 다 파악해서 이제 피해 보상 규모를 이제 키울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또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3배까지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소송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를 보상하는 규모 자체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제도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강력한 데이터 보존의 의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SOX 액트라고 하는 Sarbanes-Oxley 액트라고 하는 제도가 이제 기업에게 이제 관련된 증거를 고의적으로 삭제하거나 수정하거나 은닉한다면 그에 대한 형사처벌을 최대 20년까지 굉장히 높게 산정한 그런 제정법이 있었는데요. 그 법을 가진 이후에 제정이 된 2006년도에 이디스커버리 제도에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자발적으로 데이터를 제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뭔가 우리가 숨기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거나 고의적으로 누락을 했다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다면 굉장히 큰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 방금 말씀드린 그 제재가 이 강력한 법정 제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자발적으로 하는 신의 성실의 원칙 하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증거를 교환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상대 측에서 다른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에 뭔가 디스커버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걸 법원에 요청을 하게 된다면 이런 법정에서 강력한 법정 제재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심원 재판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런 법정 제재를 받았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사실 그것들이 이제 배심원들에게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송의 성패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만약에 미국에서 디스커버리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모든 자료를 다 제출을 해야 되는 거냐? 우리가 뭐 경쟁사 간에 이제 소송을 진행을 하고 그러다 보면 민감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제도적으로 비밀 유지가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프로텍티브 오더라고 해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민감 정보라든지 영업 비밀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제출을 해야 된다, 디스커버리 대상 범위에 포함이 됐다. 라고 한다면 이런 법원에 프로텍티브 오더를 요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 측에서는 변호사만 혹은 이제 법원에서 지정한 인원만 해당 증거 자료를 검토할 수 있게끔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오더를 내리실 수가 있고요. 그걸 이제 attorney's eyes only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만약에 변호인들이 그러면 그걸 변호인들만 보고 그 고객들한테 그 사실을 알려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또 미국은 그에 대한 제재가 굉장히 또 강력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변호인이 비밀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강력한 제재인 중범죄에 해당하게 되고요. 10년 이하의 징역과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개인으로는 변호사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요. 만약에 로펌의 경우는 파산까지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좀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밀 유지 명령 자체가 굉장히 잘 작동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이제 프리빌리지 제도인데요. 저희가 흔히 말하는 attorney client privilege와 work product privilege는 이제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변호인과 이제 소송과 관련된 자료들을 이제 자문을 받으시거나 뭐 아니면 이 소송을 중점으로 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는 내용들이 분명히 많으실 텐데, 그런 부분들은 attorney client privilege라고 해서 지정을 하고 그러니까 외부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이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work product privilege 같은 경우에도 소송을 예상해서 소송을 이제 대비하는 목적으로 작성한 자료들, 그런 부분들은 다 이 프리빌리지 혜택을 받아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FRCP 안에 있는 디스커버리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의 민사소송법이라는 것이 1938년부터 약 10번 정도의 주요 개정을 통해서 현대에 지금 소송법으로 개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2002년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 디스커버리에 이제 조금 영향을 미쳤던 재정들을 중심적으로 좀 나열을 해본 도표인데요. 2002년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Sarbanes-Oxley Act라는 기업의 데이터 보존의 의무를 강화하는 그런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사실 2001년도에 그 엘론 회사의 대규모 회계 부정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때 이제 새롭게 제정이 된 법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엘론사가 이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거짓된 자료를 제출을 하고 회계를 회계를 은닉하고 또 관련된 잘못된 정보들을 이제 줌으로써 엄청나게 투자자들에게 많은 불이익을 남긴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막고자 2002년도에 이제 기업은 관련된 자료를 수정하거나 하거나 뭔가 파손을 하거나 제대로 보존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기업이 그것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 지게 하게 이제 법을 제정하게 되었고요. 그로써 이제 2002년 이후에 이제 많이 제정되었던 이제 이 디스커버리를 비롯해서 미국의 법률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 제정법이었는데, 그게 사실 2006년도에 이제 기존 디스커버리에서 전자 문서를 포함한 이 일렉트로닉 디스커버리가 이제 포함이 되면서 제정이 되면서 사실 이 SOX 액트가 이 디스커버리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6년도에 사실 이 디스커버리라는 법이 이제 새롭게 제정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 미국의 소송에서 전자 문서들도 이제 디스커버리 범위 안에 포함을 시켜야 한다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디스커버리가 더 확대되는
더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었는데요. 근데 사실 2006년도에 이제 새롭게 법을 제정한 이후에는 굉장히 모호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법원마다 되게 다른 판례를 내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진행했던 소송이나 디스커버리 같은 것을 저희가 실제로 해봤을 때는 그때는 전략이 거의 모든 걸 다 내라. collect everything 하고 모든 걸 다 덤핑 하듯이 이제 다 건네고 그 사람들이 이제 너무 많은 자료를 받아서 뭐 우리는 아예 티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제출을 하는 것을 전략으로 많이 활용을 하시기도 하셨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문서량이 많고 검토할 대상이 많아지고 리스크도 높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는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2015년에 개정된 FRCP에서는요, 이디스커버리와 관련해서 두 가지 좀 중요한 점을 강조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FRCP 2015년 개정에서는 첫 번째로는 디스커버리를 할 때에는 프로포셔널 해야 된다. 우리가 서로 상대방이 양쪽의 데이터를 제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너무 비례성이 뭐 어긋나면 안 되고, 두 번째는 합리적으로 디스커버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비용을 많이 발생시키기 위해서 요청하는 디스커버리나 너무나 많은 양의 데이터를 요청을 해서 뭐 기업의 업무를 되게 어렵게 한다라든지 그런 식의 디스커버리는 지양해야 되고, 합리적으로 우리가 정말 소송과 관련이 있는 데이터만 타겟을 해서 우리가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하게 제정을 한 게 이제 FRCP 15년도에 제정되었던 절차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미국과 관련된 제도는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한국형 디스커버리의 동향과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미국과는 다르게 아무래도 이제 한국형 디스커버리가 지금 많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 시발점은 사실 예전부터는 K 디스커버리 관련해서 논의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정부의 15대 정책 과제 중에 하나로 이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즉 특허 침해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포함이 되면서 관련한 논의가 좀 본격화가 됐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이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디스커버리 관련 법안들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꽤 많은 사실 법안들이 지금 상정되어 있고, 현재 국회에서는 특허법이나 민사소송법, 그리고 최근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 관련한 법률에 대해서도 K 디스커버리 도입과 관련한 이제 다양한 입법안이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법안을 기준으로, 그래서 저희 이제 미국이나 아니면 이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증거 개시 제도가 도입이 되었는지를 조금 비교해 놓은 장표인데요. 일단 미국은 영미법이고, 사실 독일과 일본이 한국처럼 이제 대륙법을 사용하고 계시는 국가에서 증거 개시 제도를 도입을 한 사례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한국은 입법안을 기준으로 조금 비교 장표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당사자들이 상호간에 자발적으로 증거를 이제 게시를 하고, 그 범위도 이제 상대방과 협의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게시된 증거는 이제 법원과 상대 측에도 공유가 되고요. 근데 이제 그런 반면에 독일과 일본 그리고 한국이 이제 도입하려고 하는 방식은 아무래도 법원 중심의 증거조사 제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증거를 조사하고 또 그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을 하고, 또 법원이 지정한 사람만 또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한국형 디스커버리는 이제 미국의 좀 강력한 디스커버리 제도와 대륙법 국가들의 좀 절충안적인 성격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게 있는데요. 단순히 좀 법원이 증거를 조사하는 것에 그치지는 않고,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뭐 데포지션과 같이 당사자 신문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법원 외에 증인 신문이 가능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에서는 이제 Attorney Client Privilege라든지 Work Product Privilege라든지 Protective Order와 같이 비밀 유지 의무를 조항을 이제 좀 추가를 하여서 기업의 이제 민감한 정보들이 무분별하게 공개되는 것을 좀 지양하려고 하는 노력이 좀 엿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증거 보전 의무에 있어서도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은 이제 기업의 증거 보전 의무를 강력하게 강화하는 반면에 독일과 일본은 사실 이제 증거 보전을 만약에 위반을 하게 된다 해도 법적 불이익이 있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제재는 좀 다소 약한 편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한국의 도입안은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하는 등 소송 성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강력한 제도를 좀 도입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사실 활발한 논의가 굉장히 저희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현실적인 부분에서도 사실 세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텔렉츄얼 데이터는 이제 국내 최초의 디스커버리 전문 한국 기업이기 때문에 지난 10년 이상 동안 사실 수많은 한국 기업들의 증거 게시를 직접 지원하고 또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우려하는 이제 소송 비용 문제는 사실 이 디스커버리에서 발생하는 이런 솔루션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인력 비용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지난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이제 해외 솔루션을 이제 직접 사용하면서 비교 검토를 해왔기 때문에 좀 한국 기업들의 실정과 니즈에 맞는 솔루션을 좀 기획하고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디스커버리 전문 한국 기업이기 때문에 한국 시장의 특성과 기업의 어려움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적이고 조금 더 실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K 디스커버리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가장 효과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